언제부턴가 이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한 10명만 모여도 엄청 많이 모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사람들 모이기가 힘든 이런 시절에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노동계급 정치 변혁인데 이거 뭐 따지고 보니까 거의 뭐 운동론, 혁명론, 뭐 철학, 경제학 뭐 얘기 안 할 게 없는 사적 유머를 다 얘기해야 되는 그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짧은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읽어야 될 텍스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게 국가혁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혁명이 많은 것들을 또 같이 담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왔냐면 한번 이 글을 전에 한번 현장과 강장 편집이 세미나인가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한테 글자가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4 뭐 10포인트는 전혀 안 보이고 회의 자료는 11포인트랑 12포인트 해야 보이는데 이제 이거 20포인트거든요. 그것도 거의 16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야 얘기하기가 편해서 뭐 다른 방법보다 이렇게 자료를 해오니 또 우리 전선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쨌든 뭐 우리 전선의 조남수 동지 덕분이라 해야 될지 탓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글을 쓰게 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본소득론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탈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이 노동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텍스트가 이제 그 앵겔스가 쓴 원숭이의 인간화에서 노동의 한 역할이라는 짧은 원전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 다 발제를 한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글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그분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봤는데 그분한테 좀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봐서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제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이기도 해서 정치화노동 165호에 실려있는데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또 이쪽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써야 여러분들 얼굴이 어느 정도 형체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 20포인트 글도 이렇게 벗어야만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안경을 껐다 썼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 김성신 동지는 저하고 반대이더라고요. 안경을 쓸 때와 벗을 때가 영상을 보니까 반대더라고. 글자를 볼 때 쓰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저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는가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손이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이제 네 발을 사용하던 원숭이가 이제 손을 사용하면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데 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마 제일 처음에는 피우 오를 때 발과는 다른 어떤 용무를 할당하게 된 생활 양식의 동기가 되어서 이 원숭이들은 평지에서 걸어 다닐 때 손을 도움을 받는 습관을 버리게 되고 점차로 직립보행이 몸에 배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래야 원숭이의 인간으로 이행해 결정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인의 손이라 하더라도 발전하지 못한 그 손과 수십만 년 동안 노동을 통해서 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손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 뼈와 근육의 수, 그 전반적인 배열은 양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체하 등
야만인의 손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원숭이의 손도 따라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원숭이의 손도 아주 조잡한 돌칼조차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의 손의 점차적인 정교화와 이하 보조를 맞추어 진행된 생물을 위한 다른 발달을 얼씨나 여지없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유기체의 다른 부분을 반작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발달은 사회 성원들을 긴밀히 결합시키는데 필연적으로 기여하였는데, 왜냐하면 노동의 발달은 상호 원조와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의 경우들을 첨가시켰고, 이러한 공동작업의 유용성에 대한 의식을 모든 개인들에게 노릇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근데 형성되어 가고 있던 인간들은 서로에게 말할 어떤 것이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욕구가 그 기간을 창조하였다. 원숭이의 발전하지 못한 호두는 계속해서 정복되어 가는 변조를 위한 변조를 통해서 완만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변형되어 갔고, 후반기관들은 분절 문자를 하나하나 발음하는 것을 점차로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손이라는 거, 발과 다른 손이라는 것이 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서 언어를, 그죠? 다른 동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노동이 가지고 언어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한 것임은 동물과의 비교가 증명하고 있다. 개화말은 인간과 접촉함으로써 분주를 들을 수 있는 조경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야 그들의 표상 범위에 들어오는 한에서 모든 언어를 쉽게 이해할 줄 안다. 그러나 자신의 표상 범위에 들어오는 한에서 앵무새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처음에 노동, 그 다음에는 그것과 함께 언어. 이것들은 원숭이의 존재가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크고도 완성된 인간의 존재를 점차적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준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추진력이다. 이미 언어가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청각기관들의 정도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듯이 두뇌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모든 감각의 정도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발달은 완성된 인간의 출현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촉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특정한 방향을 띠게 되었다. 우리는 원숭이 무리와 인간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로서 무엇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노동이다. 동물들을 이러한 약탈 농업은 동등의 점차적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약탈 농업은 종들로 하여금 익숙해져 있는 음식물 외에 다른 음식물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피는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갖게 되며 체질 정체도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반면에 일단 고정된 종은 사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탈 농업이 우리 조상들의 인간사에 강력한 기여를 했으면 얼씬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식량은 점점 더 다양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와 함께 체내에 섭취된 진료, 인간의 화학적 조건들도 점점 더 다양해져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동물과 인간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동물이 자신의 환경에 지속적인 작용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동물도 자신에게도 우연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작용은 점점 더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목적을 겨냥하는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 행위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동물은 외적 자연을 그저 이용할 뿐이며 단순히 자신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에 의했으면 자연의 변화들이 생기게 한다. 인간은 자신들의 변화들을 통하여 자연을 자신에게 공유하게 만들며 자연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밖의 동물들과 인간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또다시 노동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다. 노동은 모든 인간 생활의 첫째 기본 조건이며 인간 자체를 창조해왔다. 그래서 자연에서 사회로 이행하는데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에서 사회로 이행한다. 근데 이제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 노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물도 노동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미도 집을 짓고 뭐 하여튼 뭐 벌들도 집을 짓고 하여튼 동물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이 하기 힘든 어떤
많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그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실력이 없는 건축가라도 자기가 그 집을 지을 때 이미 그 집은 어떤 모양일 거다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서 이제 계획을 잡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뭔가를 가는데 그냥 동물들은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인간은 한 목적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과 동물의 그 차이고 그래서 그것을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가장 훌륭한 책이 막스의 자본론인데요. 그 자본론을 이렇게 딱 보면 자본론이 처음에 이제 상품을 분석하는 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상품을 분석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품의 이중성을 설명하면서 그 상품의 이중성이 가능하게 하는 노동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스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를 매개하고 구제하며 통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단순하고 추상적인 계기들로 서술해온 노동 과정은 사용 가치들을 생산하기 위한 한목적인 활동이고 인간의 욕구들을 위한 자연물의 획득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의 일반적인 조건이고 인간 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인간 생활의 어떠한 형태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오히려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똑같이 공통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자본론에서 상품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즉 교환 가치로 해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상품이라고 하는데 사용 가치와 가치의 그 통일적인 것이 상품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 유형 노동이라 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인류의 전 역사에서 동물과는 다른 인류가 인간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냈을 때부터 노동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때의 최초의 노동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었다라는 거죠.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상품 화폐 경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 생산물들이 교환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서는 그 노동 생산물들이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환이 되는 그 시점에 와서 이 자본주의에 오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이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제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과정을 사용 가치의 생산 과정인과 동시에 자본가들의 이윤인 즉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과정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의 잉여 가치, 이윤을 정지시키는 과정이며 생산물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강좌에서 우리 노동전선 대중 강좌에서 뭐 이렇게 제가 오늘 5강인데 이렇게 쭉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소외라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 소외라는 주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데 그 생산물은 노동자께 아니고 자본가 거죠. 왜냐하면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에게 그 생산물을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딱 노동력의 생산비인 것만 딱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체의 공통적인 노동 과정과 자본주의적인 노동 과정, 즉 가치 정식 과정을 분리해서 서술하였으며 그래서 노동 해방은 노동 일반으로부터 탈주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앵겔스가 그 원숭이 인간화에서 노동의 한 역할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인간일 수 있게 하는 동물과 구별되는 첫 번째의 어떤 그 특징이고 인간의 어떤 그것이라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하는 당사자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뿌듯하고 즐겁고 또 신나고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자본 것들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니까 창출이 나가는 노동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고역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이 노동 안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처음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인류가 처음에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을 때의 사회는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원시공산제 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뭐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시공산제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이제 막스주의에서 정리한 저서가 이제 1884년도에 앵겔스가 가족 사회에서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인류가 원시공산제 사회가 붕괴하고 계급 사회로 이행하는가를 여러 이제 이로크의 시족, 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게르만족, 뭐 이런 여러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최초의 제 가족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 그거는 처음에는 시족제도였다라고 해요. 시족제도. 이 시족제도는 그냥 시족도 아니고 모계 시족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족도 보면 옛날에는 처음에 그 가족 형태는 어떤 거냐면 모든 남자는 남편이고 모든 여자는 부인인 이러한 구분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구분이 됐던 게 뭐냐면 세대 간의 구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버지는 내 남편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구분이 생기고 나중에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친남매, 친형제 이런 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빠는 내 남편이 될 수 없고 여동생은 내 부인이 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이게 이 군혼의 제일 마지막 형태가 푸날루아혼, 그다음에 이제 대우혼, 그다음에 뭐 일부 일처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족 형태가 이렇게 쭉 달라져 오는데 어쨌든 이 시족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집단의 형태가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이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모이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이면 뭐 민족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류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시족 사회였다가 이 시족이 해체되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가족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모계시족이 부계시족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모계시족이 부계시족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인류가 이렇게 생산력이 막 발전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남자들은 이제 사냥하러 가고 여자들은 이제 아이들 기르면서 가까운 이제 뭐 세마반 이런 형식으로 농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농경이라는 수준도 굉장히 좀 낮은 거지만 어쨌든 농경을 하고 이렇게 살았고 또 이제 모계시족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누군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계시족에서는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남녀가 평등한 그러한 사회였는데 이제 앵겔스가 모계시족에서 부계시족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성은 세계 사적 패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모계시족이 붕괴되는 것은 이제 목축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이 노동에서의 분업, 남녀의 분업이라는 것이 낮은 생산력에서는 여성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생산력이 발전을 하니까 목축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남자들의 노동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만약에 그 하나의 시족에 10명이 있었다면 이 10명이 전부 다 일을 해야만 1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평등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생산력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은 왜 타제습기에서 왜 마제습기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냥 도구 이런 것들이 정교해지니까 옛날에는 10명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뭐 곰 한 마리, 뭐 사슴 뭐 이런 거 한 마리 잡았다면 이제는 이제 사냥 도구가 좀 발달하니까 한 2마리도 잡고 막 3마리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성원들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잉여 생산물은 누가 가지느냐?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족사회의 뭐 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시 종교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뭐 시골의 마을에 그냥 존경받는 어르신 같은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차츰 생산력이 발전되고 잉여 생산물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계시족이 부계시족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남성이 이제 이 자기의 재산, 사적 소유가 생기고 이 사적 소유에 대한 상속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상속을 하려면 이게 누가 내 자식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내 자식인지 알아야 상속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일처제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 자식을 딱 내 자식만 낳는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에게 이제 자기의 아이를 낳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계시족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남녀의 불평등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한 쟁점이기도 한데 여성 억압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 이제 국진주의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 억압의 기원이 남녀의 그 생물학적인 차이, 임신,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막스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사적 소유가 생기고 부권제가 생기면서 여성 억압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사적 소유와 이 상속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류 생산물을 많이 차지한 이런 계급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이제 한 시족이 모인 게 부족인데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전쟁을 해서 한 부족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의 성원들을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모두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이 자기하고 평등한 자기의 그 기존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둘 중에 하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생산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산력이 조금 발달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은 노예한테 시키고 자기들은 놀아도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의 구성원들을 전부 노예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서 보면은 처음에 노예는 전쟁 포로들을 노예화시키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같은 시족 구성원들을 또 노예화되는 노예제 사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조금만 읽어보면요. 시족 제도는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조직이다. 군인도 군병도 군사관도 없으며 귀족도 왕도 총독도 지방장관도 재판관도 감옥도 소송도 없지만 모든 것은 원시공산주의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토지는 족 전체의 재산이며 가난한 자, 불행한 자도 있을 수 없다. 원시공산주의적 세대와 시족은 노인, 병자, 전쟁 불구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웠다. 각종 계급으로부터 분열되기 전까지 인류와 인류 사회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원시 공산제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사회는 원시자 떼고 공산주의 사회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재산 상속제를 수반하는 국권제가 그리스 시족제도 몰락의 단초이다. 한 가족에 의한 제하의 축적을 주장했고 가족을 시족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재산상 차이가 세습적 귀족 및 왕권의 첫 맹화의 형성을 형성을 거쳐서 사회제도에 반작용을 주게 된 사실과 처음에는 전쟁 포로뿐이었지만 같은 시족성원까지도 글자가 잘렸네. 노예화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새로 획득한 각자의 재화를 시족제도의 원시공산주의의 전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신성화하고 유산계급을 착취할 권리와 유산계급에 대한 유산계급의 지배를 영구화시킬 제도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인류가 계급으로 분열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국가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원시공산제 사회에는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등장을 더 넘기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민주노총 관련 민주노총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운동 관련 활동을 하시는 동지들이니까 노동자 계급 혹은 노동자 계급의식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뭔데? 그러면 노동자 계급 의식이 뭔데? 그러면 노동자 빼고 계급이 뭔데? 계급 의식이 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활동가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정확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80년대 초반에는 그냥 우리가 뭐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이런 걸 할 때 처음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력출판사에서 나온 인간의 역사라는 책 혹시 기억나세요? 조성호 편저 이래가지고 인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짧게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계급이라는 것은 생산 단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한 인간의 큰 집단이고 생산 단계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급이란 뭔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일단 생산 단계가 뭔가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생산 단계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생산 수단이라는 게 뭔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막스주의의 전제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 단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짧게 한번 그것을 설명할 것을 시도를 해볼 건데, 자, 이제 변동법적 유물론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아까 얘기한 그 노동에서 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노동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노동해방. 노동해방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 계급이 가져야 되는 노동자 계급의 사상. 우리가 보통 그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일단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가 물질과 정신에서 어떤 게 더 1차적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게 더 1차적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철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별되는 게 이제 관념론인데, 유물론은 어쨌든 물질이라는 것이 1차적이고 정신이라는 게 2차적이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예를 들어서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 환자들, 그죠?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하여튼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유물론이라는 것은 철학의 근본 문제에서 물질과 정신과를 관계해서 물질이 더 이제 1차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고, 변증법이라는 것은 변증법에, 그러니까 유물론에 대립되는 개념이 관념론이라면 변증법에 대립되는 관점은 형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물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형이 상황이라면, 변증법이라는 것은 사물은 운동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변증법을 여러 가지 법칙 중에는 양질 전하의 법칙이라든가 부정의 법칙이라든가 대립물의 모순과 투쟁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회와 역사에 적용시킨 게 사적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와 역사를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운동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한 그 노동이라는 것이 원숭이의 인간화에서 역할을 한 그 노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노동을 하려면 노동 대상이 있어야 되죠. 네. 노동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대상은 토지였죠. 공업보다는 농업이 먼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 노동 대상만 있어서 노동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이라든가 쟁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가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노동 과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합쳐서 생산 수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 즉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회의 생산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가 생산 관계인데, 그것이 사적 유물론에서는 한 사회를 이루는 그것이 기본적인 토대, 경제적인 토대라고 보는 것이고, 이 경제적 토대에 종한 정치적 상부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표에 보면은 국가, 정당, 각종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런데 이제 이 토대가 상부 구조를 기본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적으로 규정한다면 자본주의적인 토대는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만을 생산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도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이고, 또 물질과 정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변증법이라는 게 1차적으로 뭔가를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 규정이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서 다시 또
그래서 항상 어떤 그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라는 것이 객관적 조건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적 조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발달한 자본주의 세상이고 이 발달한 자본주의의 모순인 공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깊어져 있고 또 이 공황에 코로나라는 것까지 겹쳐서 이 사회의 모순이 엄청나게 폭발하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혁명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체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억수 짧은 시간에 변정수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냐면 뭐 계급이라든가 이 주제가 노동계급 정치 변혁이에요. 저한테 이런 주제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시 공산제 사회는 이제 무계급 사회였다라고 하는데 왜 무계급 사회냐 하면은 생산 수단을 특별히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계급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원시 공산제 사회, 시족 사회에 근거했던 원시 공산제 사회가 가족으로 분화되고 이 가족이 자기 재산을 누리고 이 자기 재산을 그 사적 소유를 점점 더 누리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또 발전을 해서 또 뭐 그 상속에 대한 욕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남녀 여성 억압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계급이 발생하고 이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그러한 또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시 공산제 사회가 붕괴하자 등장한 계급 사회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 계급이 사회 생산, 즉 노동을 담당한 직접 생산자를 지배했다. 그래서 이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원시 공산제 사회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라는 것은 노예제 사회, 그다음 공건제 사회, 그다음 자본주의 사회 이런 사회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노예제 사회의 계급 투쟁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 사회 시간에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리스 공화정에서 얼마나 민주주의가 발전했느냐. 그 아크로폴리스가 뭐 민주광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노예 소유자들의 민주주의였죠. 그때 왜냐하면 그때는 그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노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 인간들끼리는 아주 민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노예제 사회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검투노예의 어떤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잔인하게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고 이제 노동은 이제 노예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국민들은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노예 사회제에 와서는 노동은 그냥 선한 노예나 하는 것이고 인간은 직접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퍼져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노예제 사회의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를 지배한 사상은 노예 소유자들의 이데올로기 노예 소유자들의 사상이고 공군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공군 영주들의 사상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자본가들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언론이나 뭐 출판물이나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무수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눈 뜨고 잠들기까지 하루 24시간 늘 듣는 모든 문화,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다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자본가들의 사상 그인 거죠. 그것과 이제 막스라는 사람이 이제 막스주의, 과학적 자유주의를 통해서 그것과 대결하는 노동자 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그것과 대결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제 사회, 공군제 사회, 자본제 사회 이런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 이렇게 규정받는 사적 유물을 쓰는 그런 것을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이고 경과적인 사회 구성체다. 이렇게 이제 자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계급 사회가 어떻게 전개되고 직접 생산자들은 어떻게 진보했냐. 자, 사회라는 그 인류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역사가 진보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도대체 뭐가 진보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면 정말 뭐 봉건 사회에 비해서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에서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 생산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나아졌는가의 관점에서 이제 피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초의 계급 사회의 노예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생산 수단이었어요. 그죠? 강제 노동에 이렇게 구타를 당해가면서 채찍질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발목에 쇠고랑 찬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하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이런 게 노예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내 도망가가지고 이제 노예 반란 이런 거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그 노예 반란을 진압하는 정부의 상비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예제 사회가 이제 결국 몰락을 하고 이제 봉건제 사회로 넘어가는데, 노예제 사회가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직접 생산자들을 잔혹하게 너무 잔인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노예를 수급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 포로를 통해서 노예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전쟁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전쟁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예들의 반란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그 노예제 사회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노동을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노예제 사회가 이제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회가 이제 봉건제 사회는 이제 이 노예들을 일정한 지역에다가 이제 가족도 결혼도 하게 하고 정착하게 살면서 봉건 영주들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면은 이제 그거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봉건제 사회에서 처음에 직접 생산자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농노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농업 노예다 이런 뜻이죠. 농노라고 불렀는데, 이 농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지대라는 것은 이제 토지 소유에 대한 대가를 지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 봉건제 사회의 주요한 생산 수단이 토지였죠. 그죠? 토지였는데 이 토지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다 봉건 영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봉건 영주가 이 농노들에게 지대를 어떻게 받았냐면 노동지대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에 3일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 땅이 아니라 점유만 하고 있는 니 몫의 땅, 이 땅에서 일을 하고 3일은 영주의 땅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역지대라고도 하고 노동지대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노예처럼 그 땅에 가서 노예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농노라고 했고,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물지대로 바뀌어요. 현물지대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봉건 영주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땅을 이렇게 땅이 있는데 반을 탁 나눠가지고 이제 이 봉건 영주를 위한 땅에서 3일을 일을 하고
이 농노들을 위한 땅에서 3일을 일을 했는데 농노들을 위한 땅에서는 억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영주들을 위한 땅에서는 열심히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라도 딱 그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산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3일을 했는데 요 땅에서는 한 10가마를 만들었는데 요 땅에서는 한 5가마밖에 못 만들었네. 그러니까 영주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땅을 확 합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을 거기서 다 해라. 그리고 나서 전체 생산물의 몇 프로를 현물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생산물이 만약에 뭐 한 20가마가 나온다 이러면 뭐 한 10가마를 공건지대로 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이익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농민들 그러니까 예농이라고 예속농민이라고 해서 예속농민들 입장에서도 구역지대에서는 굉장히 그 영주 땅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냥 좀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하다못해 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또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일을 하는 이런 자유가 좀 있고 이러니까 이게 더 좋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조금씩 봉건사회 말기가 되면 상품 화폐 경제가 훨씬 발달하잖아요. 그래 되면서 이제 이 화폐 지대로 바뀌는 거죠. 화폐 지대는 이 현물을 안 하고 이제 이 생산물을 시장에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가마에 뭐 5돈이다 뭐 이런 거마로 칠까 뭐 거마 한 양이다 이러면은 한 뭐 지대를 그만 몇 냥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화폐 지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예에서 농노에서 예속농민으로 이렇게 직접 생산자들의 처지가 같은 계급 사회라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임금 노동자라는 이제 이 직접 생산자, 노동을 담당하는 직접 생산자들을 임금 노동자는 처음에 이제 이 임금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이중의 의미의 자유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봉건제 사회에서는 이 토지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토지를 자기가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으나 점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하는 권리. 그래서 그게 뭐 하급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주의 소유권은 상급 소유권이고 이제 농노의 소유권은 하급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봉건 사회에서의 직접 생산자는 생산 수단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점유를 하는 약간의 권리는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노동자가 된다라는 것은 생산 수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영국의 앵글로즈 운동 이런 거 보면은 왜 양을 기르기 위해서 농민들을 몰아내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그 농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나와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생산 수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 자기가 노동력을 그거 패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신분적인 예속 이런 게 있었어요. 신분제. 내가 내 몸을 남대로 못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에 와서는 이 생산 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신분적으로도 자유롭고 이런 이중의 의미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로운 노동자가 결국은 노동력밖에는 할 게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아주 발전을 하면서도 이게 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것. 모든 것이 상품화되다가 이제 노동력까지 상품화되었을 때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의 노동 과정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착취,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그 자본론에 나오는 자본의 일반 공식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이 M은 있잖아요. 자본, M, 자본. C는 이제 상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본가가 이제 간단하게 한 1,000원이라는 돈으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거든요.
이 생산 수단에는 뭐 자본주의에서는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상품은 시장에서 산 상품 가치보다 더 다른 상품 가치를 가진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M 프라임이 되는데 이 M 프라임은 M 플러스 델타 M이라고 해서 이 델타 M이 바로 잉여 가치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은 아무리 복잡한 거라 하더라도 단순화 시키면 이 잉여 가치를 기업가들은 기업가 이득으로 대부를 해준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도리대 자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자로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데 개입했던 상업 자본가들은 상업 이윤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대여한 사람들은 지대로 이런 식으로 이 잉여 가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분할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먹여 살리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노동조합에서 그 뭐 임금 인상 투쟁할 때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마치 임금이 인상되면 착취가 좀 임금을 많이 받으면 마치 착취가 사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노동력의 대가가 임금인데 이 임금이 아무리 정당한 시장 가격,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노총에서 이제 해마다 그 표준생계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노동력의 가격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에 의하면 1인 생계비가 한 250만 원 되고 한 4인 생계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정규직들이 받는 임금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나마 노동력의 가치에 합당한 건데 앞에서 좀 이 얘기를 안 했네.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럼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자료들의 가치의 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또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그거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게 이제 노동력 재생산비인데 이 노동력 재생산비가 노동력의 가치고 그게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노동력의 가치를 다 지불한 손치더라도 잉여 가치라는 것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노동 과정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다음 주제가 정치인데요. 정치가 뭐냐? 이걸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치가 들어가는 문건 이런 걸 막 찾아봤는데 최근에 어떤 글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치랑 권력의 문제이고 권력의 접근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기술의 문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국가 권력의 문제로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가 들쑥날쑥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노동자 계급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 투쟁이고 하나는 정치 투쟁이고 하나는 사상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투쟁이라 하면은 뭐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가 뭐 우리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판매 조건을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경제 투쟁이라 하고 정치 투쟁은 사실은 뭐 최저임금 투쟁 이런 것은 노동력의 판매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 투쟁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정치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뭐 노동계약 저지 투쟁 이런 것도 정치 투쟁의 한 영역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수준 낮은 정치 투쟁인
정치 권력을 잡는 이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 최고로 높은 단계의 정치 투쟁인 것이고, 또 이거 어쨌든 경제 투쟁이나 정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내가 왜 투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또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상 투쟁이라는 것이 결국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정치라는 게 국가 권력의 문제로 지락된다라고 했으면, 그럼 국가는 뭐냐? 국가는 아까 이제 그 엥게스의 국가 가족 사유재생 국가의 기원에도 나왔듯이 결국 한 사회가 화해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거. 그래서 피어갑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가 필요해졌다는 거. 그게 이제 국가인데, 그러면 변혁,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동, 계급, 정치, 변혁 이렇게 적어놨는데, 변혁은 다른 말로 그냥 혁명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변혁이라는 것은 한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다른 계급이 폭력적으로 빼앗는 것, 그게 변혁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르주아 혁명이고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라는 것이고, 부르주아 혁명의 이제 대표적인 게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제 가기 위한 온갖 그 가도기적인 투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848년 프랑스 기업 투쟁,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고문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의회주의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그러면 노동자 계급이 정치 투쟁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에서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의회주의라는 건데, 레닌은 이제 국가혁명에서 의회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국가혁명이 1918년도에 써여진 책인데요. 1917년 8월에 써여진 책인데요. 10월 혁명 직전에 써진 책이죠. 그 당시에 독일 자민당이 독일 사회 전체 노동자가 1,500만 명 정도 있었는데 당원이 100만 명이었대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300만이었고 유권자의 25%가 선거를 하면 독일 자민당을 지지를 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100만 민주노총이라면서 막 100만 넘었다고 얼마나 지금 우리의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의 전체 노동자 계급의 2,500, 2,700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100만이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었다고 엄청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00년대 초에 독일에서는 이미 300만 명의 노동조합을 가졌고, 독일 자민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정당인데 당원이 100만 명이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에서 그것이 안 됐냐.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회제라는 것은 언제나 소수를 위한, 부자들을 위한, 유상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스 공화국들에 있었던 자유, 즉 노예 소유자들을 위한 자유와 거의 같은 것으로, 현대 임금 노예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조건으로 인해서 공급과 빈곤에 몹시 짓눌려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신경 쓸 여지도 없고, 따라서 모든 일이 통상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될 때에는 주민의 다수가 공적 생활과 정치 생활에 배제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를 쳐다보면 돼요. 우리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예요? 어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오히려 뿌띠 부르주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잖아요.
응? 노동자 계급의 대다수가 지금 누구예요? 국민의힘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그래. 하여튼 국민의힘 그들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노동자들은 노동력 판매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하러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와서 쓰러져 자는 것이 또 다음날 일하러 가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1970년에 22살의 청년이 자기보다 더 어린 여공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분신을 했잖아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냥 이 노동력을 판매하는 이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아무리 뭐 어예제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신경을 쓸 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고무신 사주면 찍어주고 그 섭습이 남아가지고 노동조합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비정규특위 간사를 하면서 부산대 앞도 청소하고 경비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경비 노동자들이 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합해서 하나의 그때 공공연맹의 시설관리노조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한 150명 돼요. 저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전임을 땄어요. 전임을 땄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전임을 하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죠?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위원장 선거를 할 때 그 경비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짜장면 사줬어요. 근데 짜장면 사준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대로. 그게 현실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무신 사준 사람 찍어주는 그 스승이 노동조합에도 남아가지고 하여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목이 매일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이 노동조합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옛날에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 거대한 뿌리 뭐 이런 시인 있었잖아요. 그 시인이 선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정치가만 정치를 하고 뭐 학생은 공부를 하고 뭐 예술가는 예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네,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예제라는 것이 어떻게 노동력 계급을 해방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그게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오늘 이제 강좌를 고민을 하면서 텍스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던 책이 국가혁명입니다. 국가혁명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 국가혁명에는 막스 엥겔스가 우리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운동의 경험을 정리한 거예요, 그죠? 운동의 경험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후배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이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실수가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분석하고 체계화한 게 사실은 이론인데 이제 막스 엥겔스가 1840년대부터 이제 이 과학적 자유주의 이론을 만들고 또 현실 운동에 개입을 해서 제1 인터내셔널을 하고 제2 인터내셔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1848년 혁명가 그 다음 1871년에 파리 고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이제 1917년 8월 10월 혁명 직전에 이제 레닌이 국가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왜곡을 했는데 사실은 이 기회주의자들이 왜곡한 게 잘못된 것이고 막스의 정신이 이런 것이고 이 막스의 정신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구현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인용이 많아요. 그 반드림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반드림론의 일부가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이라는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정리된 문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반드림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한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향하고 모든 계급 차이와 계급 대립을 지향하며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급이라는 것은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산 수단을 프롤레타리아가 딱 권력을 잡으면 이걸 다 국유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 수단에서 계급 관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에서는 계급 관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어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 대립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는 것 자체가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거. 그래서 모든 계급 차이와 계급 대립을 지향하고, 그 국가라는 것이 지배 계급으로 계급을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계급이 없는데 지배 계급도 없는 것이니까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향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계급 대립 속에서 움직이던 지금까지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필요했다. 즉 생산의 외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착취 계급의 조직, 따라서 특히 기존의 생산 양식을 통하여 주어진 억압 조건, 노예제, 농노제, 임노동제 속에 피착취 계급을 강제로 눌러주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국가가 사회 전체의 공식 대표였고 가시적 단체의 형태로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그 시대의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계급의 국가에 한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즉 국가는 고대에는 노예 소유자인 공민들의 국가였고 중세에는 공공귀족들의 국가였으며 오늘날에는 부르주아의 국가이다. 마침내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가 되면 그때 국가는 도리어 필요 없는 것이 된다. 억압당해야 할 어떠한 사회계급도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서 이제까지의 무정부적 생산에 기반을 둔 개체의 생존 투쟁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투쟁에서 생겨나는 충돌과 폭행이 사라지자마자 억압되어야 할 어떤 것도, 즉 특수한 억압 권력인 국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진실로 사회 전체의 대표로 나서는 최초의 행위,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은 동시에 국가로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행위이기도 하다.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은 한 영역에서 차츰 불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스스로 졸업한다. 인간에 대한 통치 대신에 사물에 대한 관리와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가 등장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하는 것이다. 자유인민의 국가라는 문구는 이 점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즉 그 문구는 일시적 선동의 측면에서는 정당성이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라는 것이 계급 지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계급이 사라지면 국가도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조금 더 가서 얘기하면 조금 더 가서 얘기할게요. 국가가 하루아침에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이른바 무정부주의자들의 요구 역시 이중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프롤레타리아에게 가장 좋은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제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서도 임금노예제가 인민의 운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모든 국가는 피어업 계급에 대한 특수한 억압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자유롭지 않으며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게 좀 있는데, 앞에 얘기한 거와 관련해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다른 계급이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빼앗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으로 있었던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지배 계급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주의 혁명인데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이제 막스가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인류가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 무계급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도기적인 국가 형태가 필요한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으로 되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그러한 가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할 때는 사회주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공산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과 부르주아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도기 국가, 중국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서서히 소멸되는데 이것의 과정은 이제 기존의 국가기구, 그러니까 부르주아적인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청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러한 프롤레타리아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국가 형태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막스가 파리 고문의 경험을 분석한 게 이제 프랑스 내전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프랑스 내전을 또 레닌이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파괴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병창 교수님이 우리 그거 했잖아요. 여기 전성 강좌 그 국가란 무엇인가 파리 고문의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던데 그것을 제가 진짜 5분 만에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대표자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다른 말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보통 선거권에 입각한 어떤 선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출을 할 때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말 모든 인민에게 동등하게.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는 제한을 둡니다. 어떤 사람한테 선거권을 안 주냐면 옛날 그 독점 자본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이임이 아니라 귀속적 혹은 명령적 이임에 의한 소환제도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한국 사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지역에서 지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국회의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상 닦고 그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 것이 변하지 않잖아요. 4년 동안인가 하여튼 그 국회 임기 동안 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것이 자유이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국가기구에서 이게 선출되는 대표는 그런 자유이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뽑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대표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대표자로 뽑은 거는 네가 그 대표자로 가서 뭐를 해가지고 대표자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소환된다는 거죠. 네, 소환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공직자의 특권의 폐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병창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판공비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구의원만 돼도 요즘은 하다못해 구의원 시의원만 돼도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다음에 뭐 하여튼 공직자들한테도 너무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그 모든 특권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도 보통 노동자의 임금, 평균 임금 그것만 딱 주는 거야. 예. 그 국회의원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갖고 또 막 여야가 막 싸우다가도 어느 날 합의했다 이래가 나오는 거 보면 국회의원 연봉 인상 이런 거를 다 합의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국가기구의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가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이 계급성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장 단위, 공장 단위, 이런 뭐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노동자 소비에트는 뭐 어느 제철 공장의 대표자, 그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관료제가 아니라 자치. 관료제가 엄청나게 이제 이 관료제가 어떤 거냐면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전문적인 어떤 행정가가 어떤 일을 딱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료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맡기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인민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 자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관료제를 타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상급 분립이 우리는 이제 뭐 마키아벨리의 뭐 법의 정신 이런 것들이 마치 하늘 대항구처럼 배워가지고 상급 분립이 되어야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1848년 그 프랑스 혁명 아니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상급 분립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 행정 권력 사법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가 하냐면 옛날 그 귀족들, 공공 귀족들, 정권이 바뀌어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재정에서 프랑스가 제1재정 갔다가 제1공화정 갔다가 뭐 제2재정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재정과 공화정을 막 번갈아 가면서도 그 행정 권력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권 분립은 국회에서 어떤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 근데 이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행정이잖아요. 거기서 집행 안 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입법과 행정 사법이 통일되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주체가 또 법을 책임 있게 집행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파리 고문에서 그 맹아들이 보였었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이 새로운 사회의 국가기구,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국가기구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그것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주제에서 막스의 포터강는 초안 비탄을 인용을 했는데 또 이 문장이 이번에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에 좀 결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들이 노예처럼 분업에 종속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이 사라진 후에야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을 제1차적 요구가 된 후에야 개인들이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증가하고 협동적 부가 모든 원천에서 넘쳐 흐르게 된 후에야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력의 흡수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기 깃발에 누구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라고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막스가 포터와 강령 초안 비판에서 그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거쳐서 높은 단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포터 강령 초안은 포터 강령은 어떤 거냐 하면 독일의 그 정당 그러니까 독일 3인당의 역사에서 보면 1860년대에
이제 라살레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는 아이젠하우파라는 이제 두 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1875년에 고타에서 이 두 당이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고타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막스가 보니까 이 고타 강령이 막 라살레파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라살레타의 영향에 묻은 그러니까 왜곡된 것들을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고타 강령 초안 비판인데요. 혹자는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아까 얘기했지 막 당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유권자를 그렇게 하고 노동자를 그렇게 조직하게 된 게 라살레파하고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단결해서 하나의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변혁당, 노동당, 노순당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걸 빨리 통합을 해서 우리 운동이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저도 참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까 나왔듯이 우리 100만 민주노총만 해도 대단한데 300만의 노동조합, 그 당시에 300만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100만의 사회민주당원을 가진 그 독일이 왜 1차 세계대전에서 자꾸 전쟁 공세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2차 인터내셔널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러한 대량주의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이 외적인 어떤 그 팽창, 외적인 그 규모의 팽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차라리 라살레파하고 통합 안 하고 아이젠하워파가 아주 좀 독자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서 올곧게 과학적 사회주의를 그거 했으면, 그게 이제 독일 사민당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수가 떨어져 나온 게 스파르타쿠스단이잖아요. 그죠? 스파르타쿠스단이 독일 공산당을 만들어요. 이 독일 공산당이 1930년대 이제 나치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비합화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그 소련의 힘을 입어가지고 동독을 구성하게 되는 그 독일 공산당인데, 이 독일 공산당이 스파르타쿠스당에서 독일 공산당으로 갔을 때 그 우리 로자 루셈부르크와 카일 리스크는 이런 사람들이 암살당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불행한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독일 사민당이 그렇게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서도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냥 외형적인 평창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오히려 들고요. 그다음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참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라는 것이 막스가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에 대해서는 진짜 1840년대 독일 이데올로기를 쓸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대립을 같은 노동이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걸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청이라든가 혹은 일종의 징계 이런 걸 하면은 공장에 가서 일해 이거잖아. 공장에 가서 일해 이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 김연희가 쓴 책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자기가 있는 당에서 뭐 약간의 질책을 받는다 이러면 공장에 가서 뭐 일을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도의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육체노동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도 관료주의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노총 관료들도 다 현장에 가서 몇 년 일하고 몇 년 관료를 했으면 몇 년 현장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되어야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대립이 현실에서도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이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원숭이 인간화에서 노동이 한 역할인데 노동이라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즐거운 것이어야 하며 신나는 것이어야 하며 또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자발적인 욕구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깜빵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한테 그 일 안 시키고 그냥 가다 놓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일하는 부서들이 때문에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서는 이제 노동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에 의해서 노동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시공산대 사회처럼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먹고 살면 그 노동이 아무리 평등해도 즐겁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조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자동화 무인화가 이제 거의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발달한 생산력 하에서 정말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 완전 고용을 해도 실업자 없이 완전 고용을 해도 진짜 한 서너 시간만 일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정말 정신노동하는 거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리고 시 쓰고 싶은 사람 시 쓰고 낚시하고 싶은 사람 낚시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누구나 능력에 따라 누구나 필요에 따라 그러면서 부르주아 권리의 협소한 한계가 극복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주의에서는 아무리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라고 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냐면 어쨌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요. 그죠? 노동을 하는데 그때의 구호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소비한다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 능력이 높은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일정하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구타강경 초안 비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막 태어난 자본주의의 온갖 잔재와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만약에 뛰어넘고 그냥 공산주의 높은 단계가 바로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공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공상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앞에서 이제 무정부주의자들과 막스주의자들의 동일점은 뭐냐면 계급 사회는 사라지고 국가도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무정부주의자는 국가가 단숨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정부주의자는. 그런데 막스주의는 국가를 없애기 위해서 가도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가도적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으로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국가의 완전한 사멸의 경제적 기초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내립이 사라져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이다. 하지만 단순히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이전하고 단순히 자본가를 수탈하는 것만으로는 이 원천은 결코 단번에 제거할 수 없다. 저는 이제 우리가 20세기 사회주의니까 소련이라는 사회가 70년 존재하다가 왜 망했냐, 소련이 왜 망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소련 내부에 수정주의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론적인 수정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스탈린 사후 영불 수첩부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전 인민국가라는 걸 선언하잖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국가론하고 관계해서 얘기를 한다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레닌이 전 인민국가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응? 국가는 프롤레타리아가 마지막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이 국가로서의 마지막 존재 형태야.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전 인민국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의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전 인민국가를 선언했다라는 게 바로 이론적인 심각한 수정주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두 분 강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